안녕하세요. 오늘 스마트폰에 관련된 부모님들의 또 요청이 있으셔서 제가 오늘은 세상의 알고리즘이 아닌 말씀의 인도를 받는 자녀로 키우는 시간이라는 주제와 제목을 가지고 우리 어머님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방적인 강의라기보다는 뭐 중간중간에라도 어떤 질문이 있으시면 같이 질문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제가 강의하는 시간이 1시간 정도, 그리고 나머지 한 30분 정도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텐데, 중간에 뭐 멈추기 어려우신 분은 이제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나서 어, 실제적인 어떤 에피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 제가 정하는 거는 아이 손에는 스마트폰, 부모 마음에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부제목을 달았어요. 이유는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스마트폰에 먼저 눈에 가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정말 아이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고 급기야는 부모님과의 자녀의 갈등으로 치닫게 돼서 이게 가정의 문제로까지 부부 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 스마트폰 때문에 자녀의 양육 문제 때문에 부부 간에도 관계가 어그러지는 경우들을 종종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제를 이렇게 정하기로 했습니다. 자, 시작을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이 디지털 세상을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바라보는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사용하라고 주신 도구인데 이게 자칫 우상으로 발전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도구인가 우상인가를 잠깐 살펴보고 갈 텐데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점점점 원래 없던 것들을 사람들이 발명했다고 하는데 사실 세상엔 해 아래엔 새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던 것도 있고 또 보여주신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거를 우리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수단으로 사용 주셨는데 이건 우리에게 문화 명령으로 첫 번째 창세기 1장에서 주셨던 다스리고 네, 정복하라고 하셨던 그래서 그것을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이것은 목적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세상을 잘 섬기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기 위한 어떤 생명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데 이게 결국은 생명을 건지고 생명을 건지는 데 사용을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영혼이 그쪽으로 빠져 들어가서 오히려 사탄의 노예가 될 것인가에는 문화 명령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또 고민도 하게 되죠. 그리고 이거를 도구적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고 섬기기 위한 위탁된 도구다라는 어떤 가치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제 스마트폰 굉장히 많이 발전했잖아요. 버스가 언제 몇 시에 도착하는지도 알게 되고 시간도 절약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진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이 조절 능력이 없는 우리 아이들이 손에 들어갔을 때는 이게 자칫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의 막 화려한 그 뒤에는 그림자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도 이게 바벨탑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할까지 하지 않을까 점점 조심스러워지고 실제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현실인데요. 그래서 이게 죄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져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무서워서 때로는 저는 정말 스마트폰이 내 말을 듣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정말 듣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혼잣말을 했는데 스마트폰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 말을 정말 듣고 있었네. 말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상담에서도 굉장히 편리하게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저희가 슈퍼비전을 받을 때는 일일이 이 내담자와 했던 대화를 다 저희가 막
타이핑을 해서 올렸는데 이제는 녹음한 걸 가지고 그대로 텍스트를 올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줄었고 논문을 찾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논문도 금방금방 찾아주는 그래서 여기 쏙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죄라고까지는 글쎄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요 코드가 사실 칼, 불, 물 다 중립적이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죄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선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이 스마트폰의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메시지를 어떻게 어떤 존재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가에 대한 물음표도 우리 부모님이 가져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기술의 두 얼굴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쭉 보시면 우리는 청지기적 관점에서 이 세상을 지키고 또 뭐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스리려면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 명령을 인간의 교만으로 가져갈 것인가? 또 핵심 가치는 이웃사랑인데 자기 만족으로 가진 않았을까? 효율적이고 편의성은 다 좋지만 결국은 그게 자기 만족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위치가 이 기술을 아이들한테 제가 상담할 때 늘 말해요. 인터넷 세상에서 내가 관리를 하고 얘네들을 비서로 쓸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인터넷에서 이 스마트폰과 얘네들한테 조종이 되는 노예가 될 것인가? 그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예방 교육을 하기도 하고 개인 상담에서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도 먼저 물어봐야 될 질문이고요. 윤리적으로는 이게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더욱이나 이 기술이 생명을 살리는 일인지 영혼 구원의 어떤 도구로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점점 갈수록 얼마나 더 나에게 유익이 되고 큰 이익을 보는 것인가에 대한 것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정확하게 구별해서 볼 수 있는 기술의 두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우리 아이의 마음에 숨겨진 이제 아이들의 심리와 갈등을 좀 이해해 볼 텐데요. 자, 우리 부모님들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기독교 그 신앙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아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스마트폰은 어떤 선기능과 또 기능이 있는지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작년까지 제가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우리나라의 청소년의 그 스마트폰 보유율이 94%나 돼요. 굉장히 놀랍죠. 네.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뭐 컴퓨터, 태블릿까지 보유하고 있는 애들을 보면은 거의 뭐 10명 중에 9명, 10명은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고학년으로 또 중학교에서 넘어가는 시기에 점점 더 이제 많이 가지고 있게 되는데, 초등학생도 거의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저희 아이들 중독이란 표현을 썼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민원이 들어왔죠. 초등학교 청소년들한테 중독이란 말은 좀 너무하지 않냐. 그래서 과의존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바꿔서 저희가 위험군 검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는 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 검사를 해요. 그래서 3월에 검사를 해서 과의존이 나온 친구들은 저희 상담센터로 의뢰가 되기도 하는데 그게 강제적인 게 아니에요. 부모님께 먼저 연락이 가고 부모님께 동의가 되면 우리 애는 정말 상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의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 상담센터로 와서 상담을 받는 그 실제 확률은 한 10% 내외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하루에 2시간 정도 평균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전체를 다 청소년 중에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주 평균 시간이 일주일에 20시간 정도가 이거는 굉장히 낮게 저는 포함된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만나는 아이들을 보면 하루에 6시간 이상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자기 할 일 다 하고 한대요. 6시간에 어디서 나오지?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을 포함해도 6시간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청소년들 아이들의 경우에도요. 근데 이 아이들의 이제 이 중독이
그냥 습관의 문제를 넘어서서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놨는데요. 영적 공허함의 신호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이 실제 이 현실에서 충족할 수 없는 거를 이 가상세계에서 그거를 얻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현실 세계에서는 공부도 잘 안 되고 또 친구 관계도 안 되는데 박수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상적인 이 가상현실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내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면 막 뭔가 레벨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막 풍선이 막 올라오고 그리고 막 박수 쳐주고 잘했다고 해주고 하니까 그런 어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아이들이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대상에게 이제 집착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조절 능력이 아직 안 되는 청소년 시기에 너무 빨리 스마트폰을 쥐는 거는 위험하다. 저희가 그래서 최대한 늦게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절 욕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그거를 막 채우려고 하니까 근데 그게 조절이 안 되는데 부모까지도 어떤 경우에는 그냥 싸우기 싫고 관계가 더 나빠지는 게 싫어서 아이들이 맡겼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굉장히 좀 부모님들이 저하고 좀 관계가 되는 분들한테는 직면을 좀 하기도 하죠. 그러시면 안 된다. 다시 시간 조절하셔야 된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워들 하세요. 이미 아이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이게 아이들하고 같이 그 위치를 조정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퍼센테이지만 3개만 제가 올려놓긴 했지만 아이들이 가정 내에서 이제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게 보통 이 중학교까지는 어떻게든 좀 싸우시는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이상 가버리면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많이 놓치시는 것 같아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게 좀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제한을 하는 게 10%대밖에 안 돼요. 부모님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냥 좀 맡겨두시는 경향인데 그러시면 안 돼요. 고등학교에 가서도 아이들이 쉽지 않아요. 더 많이 빠질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시간을 좀 아이들하고 이건 좀 이따 이제 아이들하고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올 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아이들의 심리를 좀 많이 보셔야 되는데, 이제 아이들하고 그 심리를 좀 보실 때 어떤 경쟁 도구에서 뭐가 잘 되는 쪽으로 자꾸만 보시려고 하면 안 되고요. 이 아이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 앱이 어떤 건지를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아이의 스마트폰에 어떤 앱이 깔려 있는지, 어떤 게임을 주로 하고 있는지, 요건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게임에도 종류가 좀 다양해요. 아이들이 게임 중에서도 레벨을 올리고 경쟁적인 레벨을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성장을 좀 요구하는 그런 게임들이 있어요. 내가 좀 어린 애기에서 뭐 이제 어른이 돼서 뭔가 갖춰져서 그리고 어떤 지위를 갖게 되는 어떤 성장의 욕구가 있는 친구들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경쟁으로 들어가서 내가 뭐 조금 더 잘하고 어떤 아이템을 내가 갖고 싶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인지 아이들의 성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게임인지 그 게임이 목표가 뭔지 그런 것들을 알게 될 때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많아져요. 어떤 게임 하는데 로블록스요. 어떤 게임 하는데 뭐 어떤 거요. 이렇게 얘기들을 막 하면 저도 처음엔 잘 몰라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이 게임이 어떤 종류의 게임이고 이 게임은 목적이 뭐고 아이템은 뭐가 있고 그 정도로 알고 있어야 아이들하고 좀 대화가 되기 때문에 디지털 이런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오는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꼭 물어봅니다. 어떤 게임을 하는지 그 게임이 왜 좋은지 그 게임을 통해서 내가 어떤 그런 쾌감이나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는지. 뭐 재밌어요. 뭐 시간 가는데 좋아요. 뭐 이렇게 애들이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면 그리고 자기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너는 좀 성장하는 게 되게 좋은가 보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막 성장하는 게임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눈이 반짝이면서 본인이 그 게임을 왜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무조건 어떤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시간이나 어떤 그런 태도를 보시기 전에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그 게임이 어떤 종류인지,
그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것들을 원하고 이제 얻고 있는지 좀 알아보시면 아이들하고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영혼의 그 빈자리에 이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이 만족이 어떤 건지를 아시는 게 이 근본적으로 아이들의 중독을 예방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중독이라는 거에는 자기의 결핍을 채우려는 시도가 있는데요. 이 스마트폰이 중간에 정말 실제적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부모님의 사랑, 또래 간의 그 우정, 그다음 이성 간의 그런 어떤 애정 이런 것들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이 중간 대상으로서의 스마트폰이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도파민을 자극하기 시작을 하는데 아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내가 노력하고 시간을 들였더니 바로바로 이렇게 나한테 보상을 주네.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뇌가 활성화되는 거를 막게 되는데요. 우리가 전두엽만 알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전전두엽이 있어요. 앞전자라고 해서 그거는 상황이나 어떤 판단에 있어서 빠르빨리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런 능력들을 거의 잃어버리게 만든대요. 그래서 너무 어린 시기부터 아니면 이게 자극에 막 민감한 청소년 시기에 이렇게 자꾸만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자제력을 잃게 되고 그래서 말과 행동에서도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이상한 취급을 받게 되면 친구들이 좀 멀리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래부터 좀 기질적으로 타고난 ADHD보다는 이런 게임이나 이런 자극적인 것들을 빨리 좀 이렇게 경험한 친구들이 후천적인 ADHD를 좀 많이 겪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기도 하고 같이 좀 나눔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연구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이 자리를 가짜 만족으로 채우려는 영적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상은 되게 다양하잖아요.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었고 예전엔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었고 권력이 우상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게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이렇게 스마트폰이 주는 그 체험의 그런 뭐 아이들을 좋아하면 덕질을 하고 덕후를 하고 아이들만의 세상에서는 이 가짜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영적 만족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데 아주 마음이 좀 안 좋긴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넘어가서요. 왜 자식이 부모 마음을 잘 모를까? 특히 이제 이거는 좀 넓은 구체적인 부모의 마음이긴 한데, 이제 왜 우리의 진심이 자꾸만 엇갈릴까 했을 때 서로 요구하는 게 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공부하면서 찾아보니까 경험의 차이와 뇌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경험과 구조와 이제 이 차이가 뭐냐면 부모는 이제 그동안 몇십 년 살아왔기 때문에 안 된 경험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한테는 뭐 이런 걸 좀 주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이들은 잃어본 적이 없어요. 왜?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않았어. 그래서 자꾸 부모님이 얘기하는 걸 잔소리로밖에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뇌 발달의 한계라는 게 어떤 거냐면, 부모님들이 지금 유치원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초등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고, 중등 아이들, 고등 아이들 있잖아요. 대학교 아이들도 있을 텐데, 그 청소년의 발달 단계를 이해하셔야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단계적으로 뭐 이렇게 뭐 에릭슨이 말한 8단계도 있기도 하고 그 당시에 그 시기에 그걸 거치지 않으면 열등감이 생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책임감을 가져야 될 시기인데 그 책임감을 이제 그거를 발달을 못 시켰어요. 그러면 그걸 중학교 시기까지 고등학교 시기까지 가져갈 때 이 열등감, 책임감을 다하지 못한 열등감이 생겨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게임이랑 SNS에 만족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디지털 문제는 신앙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제가 그렇게 또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것들을 좀 알게 해줘야 되는데, 이 디지털 리터러시는 뭐냐면은, 이제 이 스마트폰을 잘 다루고, 이 인터넷 세상을 잘 다루는 능력도 가져야 되지만, 이 기술적인 이 스마트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잘 아이들하고 가지실 수 있도록 요 강의를 통해서 좀 정리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고 부모님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게 뭐 정말 물리적인 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좀 각성을 하시고 이 문제가 그냥 스마트폰 시간을 많이 사용하고 아이하고의 그냥 갈등만 있는 게 아니구나.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구나라고 좀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들으셔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녀의 발달 단계를 그리고 하나 더. 이 시기에 아이들의 문화를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이거 부모님들 만날 때 꼭 강조하거든요.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만났을 때도 지금 우리 아이의 발달 단계는 당연히 반항하고 당연히 말대꾸하고 당연히 거짓말하는 시기이다. 네, 그거를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 그게 내 발달을 하고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은 이제 막 책임감에서 그렇게 하는 아이들한테 잔소리는 하셔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훈육은 하셔야 되지만, 아, 지금 이 단계는 그럴 수 있는 단계구나. 그리고 이 자녀들의 문화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저도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이제 상담하면서 만날 때 깜짝깜짝 놀라는 게 너무 많아요. 뭐 예전에는 뭐 10년, 5년, 2년, 1년 했는데 한 달도 안 돼요, 이제는. 뭐 일주일 간격으로 바뀌는 것 같다는 막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너무 어지러울 때가 있는데, 어,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는 넷플릭스 영화에서 소년의 시간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안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혹시 보셨을까요? 권순미 어머니? 고개를 끄덕여, 아직 안 보셨죠? 아, 아직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들에게 저는 예방 차원에서 꼭 보시라고 얘기를 드려요. 이게 4회밖에 되지 않아서 길지 않거든요. 저도 이제 같이 공부를 하면서 같이 상담하는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눔을 하려고 이 영화를 보긴 했는데 굉장히 심각한 영화예요. 영국 감독님이 영국의 중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영화를 만들었는데 사회 고발 영화예요. 정말 평범하기 그지없는 한 가정의 중학생 남자아이, 중학교 1학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주 어려 보이지만 1학년 아이의 이 디지털 SNS의 세상에서 다루어지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인데 저희 나라에도 곧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 정도로. 예전에 우리 막 해외 토픽에 나온 일들이 지금 현재 우리 나라에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좀 각성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스마트폰 안의 세상이 전혀 이 현실 세상하고 또 다른 세상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세상 안에서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세상이 또 있어요. 도대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이들의 그 빛의 속도를 우리 어른들이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이의 그 발달 단계를 이해하셔야 되고, 이 아이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아이들의 또래 문화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꼭 뭐 이거 다 알아야 되나요?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문화를 알아야 아이들을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게 돼야 잔소리도 줄어들고, 아이하고 깊이 있게 들어가서, 아이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아이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읽지 않으면 아이들하고 소통할 수가 없어요. 어릴수록 굉장히 중요하고요. 스마트폰 문제 이전에 우리 철수가 스마트폰으로 어떤 결핍을 채우려고 하지? 아까 그 결핍의 문제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실 수 있으면 좋아요. 그거 어떻게 말냐면 너 그거 하면 뭐가 재밌어? 그거를 통해서 너는 어떤 것들을 좀 감정도 좋고 뭐가 재밌는지 애들이 그냥 뭐 재밌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떤 게 재밌는데 애들이 대답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거를 하면은 네가 좀 더 이렇게 좀 힘이 세지는 것 같아. 꼭 아이들 중엔 군인들 나오는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쫄병에서 1등병 달고 막 이제 장군까지 올라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럼 이 아이는 힘을 갖고 싶은 거예요. 왜 힘이 갖고 싶어? 아, 형이 자꾸만 자기 막 그러고 학교에서도 애들이 좀 힘센 애들이 있는데 현실에서는 어떻게 못 해보는데 이 가상 현실에서는
이 게임에서는 자기가 막 다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아, 너는 힘이 갖고 싶었구나. 아이들을 이해하는데 이 게임을 통해서 어떤 결핍이 채워지는지, 이 게임을 통해서 뭘 얻고 싶었는지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게임을 왜 하는지, 게임 못하게 하는 거, 게임 시간 줄이는 거에 너무 집중하시면 안 돼요. 이 게임을 왜 하는지, 게임을 하면서 어떤 부분들을 채우려고 하는지 꼭 이거는 제가 중요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은 세 가지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유능성과 자율성과 관계성. 이게 어떤 거냐면 외재적으로 아이들한테 막 박수를 받고 노래 잘하는 애들, 운동 잘하는 애들은 보여지잖아요. 축구 잘해, 달리기 잘해. 그러면 체육 시간에도 애들한테 막 보여져요. 그리고 노래 잘하는 애 있으면 뭐 음악 시간에도 막 두드러져. 그림을 잘 그리는 애들은 뭐 외형적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보여지지 않고 이것들이 없는 아이들은 굉장히 내재적 안에서 자기가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나는 뭐 잘하는 게 없어요, 선생님. 유능성이 이제 보상받기 위해서 게임으로, SNS로, SNS에서 애들이, 여자애들은 인싸, 아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뭐 아이들 안에서 뭐 인스타그램이니 페이스북이니 뭐 이런 거 아이들 많이 해요. 그래서 얻고자 하는 거는, 현실 세상에서는 나를 아는 애들은 나를 찐따로 알겠지만, 나 그래도 가상세계에서는 얼굴도 좀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캐릭터도 바꿀 수 있고, 자기 글을 좀 보여주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좀 나서고 싶고, 현실에선 나는 나댈 수 없는데, 여기 인터넷에서 내가 그래도 사람들한테 예쁘다, 뭐 잘한다, 칭찬받고 풍선받을 수 있으니까 빠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세상으로 빠지는 거예요. 유능성, 그래서 되게 중요하고, 자율성. 아, 집에 가면 아무것도 못해. 집에 가면 엄마가 계속 쳐다봐. 학교 가면 선생님이 있어. 아, 근데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네. 이 자율성을 갖고 싶어 하거든요, 아이들이. 근데 게임 세상에서는 자기가 막 아이들을 부를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아이들이 계속 좋아하는 그 게임들은 굉장히 자기가 창의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자율성을 갖고 싶구나. 그다음에 세 번째, 관계성. 학교에선 친구도 없어. 집에 오면 또 외동이야. 엄마 아빠는 바빠. 어디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줄어드는 친구들이 현대로 갈수록 많거든요. 뭐 관계를 갖고 싶은데, 인터넷에 들어오면 막 바다예요. 막,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어. 제가 막 그 게임이랑 이런 세상이 막 수만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들어가 보면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정말. 그래서 하다못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만 들어가도 내가 좋아하는 작가,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막 들어옵니다. 근데 거기에는 진짜 관심이 있어서 들어온 사람만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좀 이따 제가 나중에 디지털 그 범죄에 대해서도 살짝 제가 언급을 하긴 할 건데,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아이들의 유능성과 또 자율성, 이 관계성을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얘기는 좀 이따가 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경험한 거, 그러니까 뇌의 발달 단계 얘기하다 제가 이렇게 말이 길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부모님은요, 아이들이 말하지 않아도 가족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가족 체계예요. 가족이 4명이면요, 4가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4, 4, 16. 얽히고 얽혀서 16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엄마 아빠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 아빠, 엄마 자녀, 엄마 딸, 아들 이렇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말한 줄 알아요. 그런 적이 없으세요? 아니 난 말했는데 언제 말했냐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 아까 말했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말을 했는데 자녀가 그냥 흘려들었거나 아니면 나는 말을 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은근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안 된 거예요. 부모 자녀 간에는 왠지 부모 자녀도 그렇고, 그런데 이 만 3세까지는 아이들이 부모와 자녀 자기 사이를 헷갈린다고 해요. 특히 이제 뭐 돌 지점까지는 엄마가 나야. 그래서 엄마가 웃으면 나도 웃고, 예, 이런 이제 미러링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엔 그렇게 가지만 점점점 이 자녀하고 거리를 두셔야 되는데 부모님이 너도 내 마음과 같겠지. 내가 한 10개 했으면 너는 그래도 하나라도 알아듣겠지. 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나하고 같지 않다. 고유한 인격이 있구나. 이걸 좀 부모님들이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자녀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왜 자식이 내 마음을 모를까? 그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소통을 하다 보면 함정이 있습니다. 아니, 나는 정말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눈빛을 보거나 태도를 보면 막, 이거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시는 분도 계시고, 화가 올라오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왜 설명이 자꾸 간섭으로 들리나, 뇌의 문제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뇌 문제로 들어가 보면 저희가 이게 편도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옳은 말을 해. 부모님이, 나쁜 말은 안 하죠. 예. 나는 그냥 옳은 말을 하는데도 아이들은 일단 통제받는다는 위험 신호가 딱 켜진대요. 이 청소년 발달 단계 아이들이. 그래서 이 청소년, 왜냐면 아까 자율성이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이 자율성을 탁 지키려고 하니까 편도체가 삐요, 삐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아무리 논리적인 설명을 해도 본능적으로 탁 밀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소통이 악순환된다. 그래서 아니 설명을 하고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들은 그래서 반대로 유능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나는 정말 부모로서 이렇게 좀 잘하고 싶은데 부모로 역할을 좀 잘하고 싶은데 나는 부모 역할을 못하고 있나? 저 녀석이 우리 아이들이 나 아닌 다른 부모를 만났으면 더 잘 됐으려나? 하면서 부모님도 부모님들대로 자아가 무너집니다.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효능감이라고 하거든요. 부모 효능감이 점점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자녀는 또 나는 맨날 잔소리만 듣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 나는 불만족스러운 자녀야. 불만족스러운 아들과 딸이야. 그러다 보니까 왜곡된 자아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한테조차도 인정을 못 받으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는 내가 끝났어. 다음 세상에서나. 나는 인터넷으로 가서 내를 박수 쳐주고 날 인정해주는 곳으로 가버릴 테야. 이렇게 왜곡된 자아를 갖게 된다는 거죠. 늘 부족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밀어내는 것과 한 꼭지와, 나는 뭘 해도 난 부모님한테 못 미치는 자녀야. 라는 자아상을 갖게 되는 요 양극화가 이렇게 생겨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통이 계속 악순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계를 바꾸는 실천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다른 방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렵네요.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how to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 나름대로 이제 제가 이게 뭐 PPT를 만들면서도 이제 생각을 해봤지만 제가 관계를 바꾸는 3가지 실천법이라고 해갖고 제가 이제 만들어봤습니다. 사실 이제 일상적으로 제가 인터넷 강의나 예방교육 가서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만들어 보긴 했어요. 그건 제가 부연 설명으로 해드릴게요. 그래서 말 대신 삶으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저희가 성경 읽어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는데 이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인 전신지 권사님이 그래서 그렇게 우리 부모님에게 자녀 양육을 할 때 아이들에게 먼저 가르치기 전에 부모가 먼저 이걸 공부를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저도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읽어봐야 뭐 다 알 순 없잖아요. 그래서 평생 이거는 평생 공부하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말 대신 삶으로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할 때도 그렇고 뭐 조그맣게 어디 뭐 물컵을 쏟았을 때도 그렇고 아이들하고 같이 믿음의 모습으로 믿음의 말과 행동을 하는 걸 먼저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어른이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프셨을 때도 바로 우리 같이 할머니 할아버지에서 기도하자.
기도해야지, 너도 좀 기도해. 라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좀 평상시에 살면서 보여주시고,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또 하나 더 이제 덧붙이자면, 아이들이, 먼저 이렇게 그거를 고통이나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려고 미리 막아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스스로 부딪히고 그 결과를 겪으면서 배우는 행동의 결과의 그 학습을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도 좀 열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면 이렇게 될 거야라고 미리 한 번 정도는 말해주시지만 그 이후부터는 말을 안 들어. 계속 저러고 있어. 그러면 한두 번 정도는 그냥 지켜보시는 것도 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겪으면서 부딪혀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그 기준이 분명해야 되죠. 예, 이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으면은 안 되지만 저는 이제 저희 작은 애가 아픈 이후로는 좀 많이 이 기준이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괜찮아 라고 저도 많이 되긴 했지만 부모님마다 가정마다 기준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6장 1절 3절의 말씀을 보면 네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좀 당당하게 그리고 좀 단호하게 자녀들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예를 들면 제가 생일에는 저희 자녀들한테 당당하게 엄마 생일에 뭘 갖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이제 어떻게 그러냐 했는데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좀 이거는 제가 실천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좀 당당하게 했어요. 네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렇게 엄마 말 잘 듣고 엄마에게 이렇게 공경하면 너는 반드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면서 복을 받을 거야.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이 약속이거든 하면서 저는 좀 당당하게. 그리고 헌금을 할 때도 이 헌금 너 지금 1,000원, 10,000원 하지? 이거 하나님이 결코 그대로 두지 않아. 너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하는 거는 아낌없이 하는 거는 하나님이 최소 30배야. 저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강요라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너에게 복이 주어진다는 축복도 하면서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이들한테 뭘 이렇게 받아야 되나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내가 뭐 해준 게 없어서 애들한테 꼭 그렇게 좀 받아야 되나요?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복을 아이들이 받는 비결이라는 것들을 확신을 가지시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녀가 아이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등한 인격 책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이 가려졌네요.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화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이들하고 인격적으로 이게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 뭐 죽게 하듯 하고 이런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아이들하고 관계했을 때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이들한테 이 거리를 두시는 게 굉장히 되게 중요해요. 제가 아까 이야기할 때 너무 가까워서 내가 말한 것 같은데 너무 나하고 분리가 안 돼서 이렇게 오해를 할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거리를 두셔야 돼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되나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거리를 두고 얘기하는 것들을 부모님이 실천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요쯤에선 엄마가 이렇게 나왔는데 좀 다르게 반응을 할 때 아이들이 움찔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엄마가 뭔가 좀 달라졌네. 아빠가 예전에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아니면 뭐 언성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엄마의 표정이 달라지거나 했는데 엄마가 요 타임에서 그렇지 않네. 다른 반응을 하네. 아이들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뭔가 다시 부모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말 대신 말과 행동으로 오히려 말과 함께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이 복을 받는 비결을 확실하게 당당하게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인격 체임을 잊지 말고 이렇게 어떻게 아이들이 보면은 엄마 아빠도 맨날 밤늦게까지 스마트폰 보면서 저보고는 하지 말래요. 먼저 이렇게 저한테 막 일르듯이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얘기하죠. 엄마 아빠와 너희는 격이 달라. 어.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 인격이지만 부모님은 너를 책임질 수 있어. 네가 어떤 상황에서도 뭘 어떻게 해도 너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동등한 관계라고 하면 너가 지금 부모님의 어떤 일들이 생기거나 아프시거나 할 때 네가 책임질 수 있어? 책임질 수 없잖아요. 어, 그래서 다른 거야. 그래서 부모님이 하는 거하고 너하고 똑같이 그렇게 돕고 보는 거는 잘못된 거야라고 저는 알려주거든요. 저는 이제 선생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또 이제 듣는 척은 하겠지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도 아 아이들이 엄마는 하면서 뭐 우리는 왜 못하게 할 때 분명하게 이거를 인지시켜 주셔야 돼요. 부모와 자녀는 경계가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정적인 가정이 돼요. 자녀가 부모보다 위에 있는 가정도 굉장히 저는 많이 만나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이 가정 내 전반적인 게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 다 물어봐요, 부모님이. 뭐 이거 하면 좋겠니? 아니면 좋겠니? 너무 인격적으로 대하신다고 생각하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게 아니에요. 반대 입장으로 갔을 때 이 자녀가 부모님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는 이 가정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체계를 굉장히 잘 갖춰 놓으셔야 돼요. 대등한 인격체이긴 하지만 어떤 책임 소지에 있어서는 부모는 자녀를 책임져야 되는 그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 때나 나누는 게 아니라 왜 엄마는 되는데 왜 우리한테는 하지 말라고 해라는 질문을 받으실 때 이 경계를 분명하게 해주셔야 돼요. 저는 부모님한테 꼭 질문을 합니다. 부부가 대화하고 있을 때 자녀가 쪼로로 와서 아이가 뭔가 요청을 하려고 해요. 그럼 부모님은 어떻게 하시냐? 정답은 잠깐만 누구야? 엄마 아빠 이야기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엄마 아빠 금방 끝나고 갈게. 라고 얘기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제 가정들은 쪼로로 아이가 부모님 대화 중에 끼어들 때 이 아이를 두 분이 똑같이 쳐다봐요. 그리고 아이에게 집중해요. 그럼 아이는 순간 아, 내가 우리 집에 1등이고 내가 지존이구나. 수위가 결정이 탁 돼버려요. 그 이후부터는 자녀 훈육이든 양육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하고의 어떤 명확한 경계가 오히려 우리 자녀들을 지키는 거다. 제가 좀 잔소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에게 뭔가 훈육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싶으면 그 전에 이 부모님의 먼저 마음을 보셔야 돼요. 이 마음을 보지 않고 그냥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올라오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말을 하시면 100점 100패예요. 아이들은 이미 엄마의 그런 말하자면 전략, 부모의 무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애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 자녀 갈등 때문에 온 아이가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부모에게 욕을 해요. 부모님이 잔소리를 할 때마다 부모님에게 욕을 해요. 그러면 이 부모님은 말하자면 전쟁터에서 수류탄을 맞는 기분인 거예요. 그러면 너무 정신이 나가고 혼미해져서 아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아이가 점점점 세지는 거예요. 이 욕의 수위가. 그래서 온 아이였는데 제가 아이하고 이제 좀 친해지면서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왜 욕을 하게 됐어? 너 욕하는 거 안 좋은 거 알잖아. 아이가 되게 똑똑해요. 똑똑하기까지 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그래야 말을 멈추죠. 부모의 입을 막는 최고의 무기였던 거예요. 안 되는지 알면서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아이한테는 그 방법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 뒤에 아버지의 뭐 야단과 뭐 부모의 뭐 이런 거를 떠나서 그 순간 다다다닥 나오는 엄마의 입을 막는 데는 최고의 효과를 본 거예요. 엄마가 멈칫하니까. 그 멈칫하는 그 모습에 아이는 이거구나. 더 이상의 뭐 게임 끝. 그게 계속 강화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 어떤 그 돌아가는 과정 프로세스를 제가 이제 이해하고 부모님께도 설명을 드렸고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반응하시면 안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처음에 완악했을 때
처음에 자녀가 뭔가 아이들끼리 그런 방법도 공유한다고 해요, 요즘에. 엄마, 아빠 입 다물게 하는 방법, 엄마, 아빠 몰래 하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요즘 막 엄청 공유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한 번 딱 들켰을 때 부모님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해요. 첫 반응. 그 반응 꼭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하셨냐고. 그랬을 때 굉장히 마음을 다스리는 기술을 평상시에 좀 익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녀를 잘못 키웠나. 내가 어렸을 때부터 뭐를 놓쳤을까? 막 이러면서 막 이 불안함, 막 이런 거 막 올라오시거든요. 그러면 일단, 그래. 내가 부모니까 책임을 지는 상황에 있어서는, 자연스러운 거구나. 이런 마음 올라오는 거는 당연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3초의 법칙이 있어요. 막 확 올라왔을 때, 아까 그 어머니는 이제 막 놀래가지고 막 이제 거의 뭐 기절할 직전까지 가셔가지고 막 이제 침대로 들어가가지고 막 알아 놓으셨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런 반응이 아니라 안 되는 거 한 거잖아요. 어,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안 지킨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화가 나거나 감정이 아이들한테 노출이 되면 안 돼요. 절대 훈육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3초 아니면 10초, 예, 그때 전전지업이 개입을 한대요. 그래서 버티는 거죠. 어떻게 버티냐, 선생님. 찬물을 한 잔 마셔도 되고, 478이라는 호흡법이 있어요. 4초 들이마시고, 7초 멈추고, 그러니까 4초 들이마신 거에 2배로 후 하면서 8초를 내쉬는 건데, 그 순간을 그렇게 한번 심호흡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뭐 물건이 날라오거나 바로 부모도 같이 욕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랬는데 옛날에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가 참고 있네? 뭐지? 이러면서 부모가 노력하는 거를 아이도 알게 될 때 조금의 마음의 변화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좀 관찰하셔야 돼요.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러면서 어머니들이 오세요. 우리의 이상한 거 아닌가요? 제 정신 감정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 좀 심리 검사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모님들이 더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제가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나도 저랬을까 싶기도 하고 반성도 되고 저도 많은 경우들을 보는데 왜 저러지? 왜라는 말은 절대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객관적으로 우리 아이가 어떨 때, 그리고 저희가 발작 버튼이라고 있어요. 저희 전문 용어예요. 우리도 발작 버튼 눌릴 때가 있거든요. 부부 간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당신은 뭐 맨날, 항상, 뭐 이럴 때는,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저희 작은 애가 제 발작 버튼이 뭐냐면, 엄마는 청소년 상담사라는 분이, 뭐 이제 이런 말을 저에게 던져요. 그러면 제가, 무엇이라? 이제 이러거든요. 엄마는 청소년 상담사라는 분이 아들 마음을 그렇게 모르고 뭐 그렇게밖에 말을 못 하시고 뭐 저한테 이제 그렇게 막 따져요. 그러면 저는 좀 맞받치는 게 있거든요. 너는 엄마 아들이지 엄마가 만나는 청소년이 아니잖아. 엄마가 만나는 청소년들은 엄마 말 얼마나 잘 듣는 줄 알아?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저도 맞받아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그 대신에 감정으로 이제 나가지 않죠. 제가 왜 저러는지 저 알거든요. 저한테 이제 한번 이렇게 이렇게 조약돌 하나 던져본 거예요. 그러니까 간을 본다고 하죠. 이제 우리 세상 말로는. 그래서 엄마를 한번 힘 빼기를 해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뭔가 서운한 말을 던지거나 아이들이 뭔가 욱하는 거는 뭐냐면요. 한번 간을 보는 거예요. 애들도 알아요. 부모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봤을 때 우리 부모가 어떻게 나오나 보는 거예요. 이런 프로세스를 미리 알고 있으면 좀 덜 화가 나요. 그래서 왜 저럴까 그러지 마시고 제가 지금 게임을 더 하고 싶은 거구만. 아니면 요럴 때 엄마가 바쁠 때 꼭 애들 전화 받을 때 뭐 하고 있을 때 막 뭐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알았어 하면서 막 하거나 엄마 힘 빼기 작전이구나. 힘겨루기 위해서 내 힘을 미리 빼려고 하는 작전이구나. 미리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설거지를 할 때는 설거지 물 뚝뚝 떨어뜨리는 거 털고 애를 봐주셔야 되고 어린아이라면. 보고 이제 아이가 엄마의 시선을 끌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청소년 중고등학생이라면 지금 요 패턴이 있으실 거예요. 네. 요즘에서는 요렇게 하는. 그래서 그거를 잘 관찰하셔야 돼요. 관찰하셔서 통계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객관적인 패턴을 잡고, 요맘때쯤은 그러고 있지, 니가. 예전엔 내가 이렇게 반응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제가 이제 그 구체적인 상황까지 말씀을 못 드리는 건, 각각 집안마다 다 사정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아이의 성격과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제로 남겨드릴게요. 어머님이, 아버님이 연구하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는 어떤 말을 할 때 발작 버튼이 눌러지나, 나는, 부모는 아이가 어떤 말을 할 때 발작 버튼이 눌려지나. 자, 그래서 자식이 부모님 마음을 모르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저를 찾아오신 부모님들 다 자기 아이만 특이하고 이상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세요. 부모님 세대하고 지금 전혀 다르다니까요. 얘네들은 다른 세계에서 온 거예요. 우주도 아니에요. 네, 말도 못한 그런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성장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지금부터 이제 관계로 이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잠시만요. 지금 시간이 제가 시계를 볼 수가 없어가지고 잠시만. 어디 갔을까요? 네. 아유, 거의 이제 시간이 다 지나가서 빨리빨리 제가 지킬게요. 자, 실천적인 중독 가이드라고 이제 나왔는데요. 음, 이제 가정 내 미디어 사용 원칙과 이제 디지털 청지기 훈련, 이제 마지막 카테고리이긴 한데, 제가 여기 이제 10가지 청지기 10개명을 이제 제가 적어 놨어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짧게 설명만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시간은 늦게 양은 적게 있는데요. 저는 중학교까지도 좀 빠르긴 한데, 저희 교회는 너 대학 가서 알바해서 네가 요금 낼 수 있을 때, 그때 스마트폰 시작해라고 하는 가정도 있어요. 저희 교회. 네. 굉장하죠. 그래서 걔네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불만은 많은데, 자기네가 스마트폰을, 예, 자기네 엄마 아빠가 사주지 않는다고 아예 생각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럼 걔네는 어떻게 해요? 친구들하고 하루에 한 번 태블릿으로 자기 계정으로 카톡을 만들 수는 있거든요. 하루에 한 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급한 전화는 할머니 전화랑 이제 엄마 전화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줬어요. 네,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물리적인 격리라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물리적인 격리라고 하기에는 좀 부모님들도 이게 뭘까 했는데요. 이제 스마트폰하고 좀 멀리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귀가시라고 저는 여기 나와 있긴 하지만 저녁 밤 10시 이후에는 다 같이 부모님도 스마트폰 바구니를 만들어서 거기에 집어넣는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쭉 제가 다 설명은 안 하겠지만 보시면서 보면은요. 잘 때 침실에 가져가지 않기. 애들부터 막 이렇게 막 숨겨요. 그리고 막 공기계를 저희 아들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둘째가 중학교 때 제가 이제 못하게 하니까 공기계를 어디서 친구들이 막 야 내가 줄게 그래갖고 갖고 와가지고 막 게임하고 이제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디지털 이제 없는 구역, 예, 무디지털 구역을 만드는 거죠. 침실은 안 되고 식탁은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정하는 거고요. 이제 그런 경계를 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솔선수범해야 되고, 그러니까 식사 시간에도 가지고 있지 않기, 침실에도 반입 금지하기, 이렇게 정하시는데 요 모든 것들은 제가 이제 꼭 일반 예방 교육에 가서도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는 이 PPT에는 없지만요. 적으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균형이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는 이 스마트폰하고 물리적인 거리두기고 두 번째는 균형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데 이 균형은 뭐냐면 이 도구를 사용을 잘할 수 있게 해주는 앱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미 사용하시고 계신 앱들이 있을 텐데요. 패밀리 링크라든가 마마아이라든가 있긴 한데 제일 좋은 건 그린넷 필터링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이거를 설치하시면 어떤 가족 내에서 이걸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도 잘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앱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청소년들 가정을 위해서 만든 스마트 심 센터라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돼?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검색해서 스마트 심 센터를 찾아보시면 경기도에는 북부하고 남부가 있고요. 서울에는 6, 7군데 스마트 심
아이윌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을 부모님이 볼 수 있게 부모님이 해서 검사할 수 있는 검사 도구도 있고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얻으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정보들을 많이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균형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런 도구를 활용하셔서 아이들의 이런 스마트 미디어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고, 세 번째는 제일 강력한 거, 관계.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시면 좋겠다. 왜냐면은 요런 이제 여러 가지 뭐 10개명이 있겠지만 요거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관계거든요. 이거를 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 제가 성경실 사모님 강의를 들었는데 가정예배 매일 드리셨잖아요. 가정예배 매일 드리시지는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을 꼭 가정예배 형식으로 해가지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자 하면서 모이게 해가지고 이 스마트폰을 얼마나 지금 우리가 정한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보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스마트폰 함을 활용하고 규칙 정하는 거 나오잖아요. 5번에. 이거를 반드시 하셔야. 왜냐하면 가족 회의를 저는 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거든요. 가족 회의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부모님만 안건을 내놓는 게 아니에요. 그냥 팝콘 브레인스토밍처럼 가족들이 여러 가지 이제 안건을 막 내놔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정말 실천 가능하고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두 가지를 딱 정해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규칙을 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과 벌을 정해요. 실천 가능한 것들로. 그래서 이게 잘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됐다고 해서 야단을 치거나 막 벌을 더 주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거는 벌을 더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벌을 이제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잘할 때 주는 상은 잘할 때 주는 대로 상을 주지만 잘 안 됐을 때는 이 원래 갖고자 했던 얘가 원래 좋아했던 하려고 했던 것들을 빼는 거죠. 못하게 하는 거죠. 너 잘하면 게임 1시간 더 늘려줄게 했는데 안 됐어. 어쩔 수 없겠다. 1시간 좀 빼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렇게 빼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족 미디어 사용 수칙을 꼭 제정을 하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 전에 더 중요한 거. 제가 이제 요거는 제가 예방교육 할 때 꼭 넣어서 하는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건데요. 친한자라고 해서 세 가지 앞 글자만 따서 이제 나온 건데요. 이게 뭐냐면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부모하고는. 왜냐하면 이제 부모 자녀 사이에 우리도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얘기를 막 잘 들어주고 싶잖아요. 근데 관계가 안 되어 있어. 아니면 관계가 이미 좀 깨져 있어. 그럼 그 관계부터 회복하는 게 먼저입니다. 근데 그 관계 회복에 그 단초를 막 게임 더 많이 하게 해줄게. 뭐 이런 걸 하시면 안 되겠죠. 네. 같이 제가 이제 부모 교육을 나가서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시간과 비용은 정말 드린 만큼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자녀하고 최대한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그리고 투자를 좀 하세요. 네, 다른 어떤 것보다 먹는 것도 뭐 투자를 하시겠고 잘 먹이시는 것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그래서 같이 나누는 시간들 명확하게 뭐 어떻게 뭘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뭐 산책이든 보드게임이든 뭐 어떤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사람과 신뢰를 확인시켜 주는 거. 네가 어떤 것들을 하더라도 저희는 이제 저희 남편 목사님하고 아이 양육할 때 했던 게 뭐냐면 네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뉘우치고 돌아오면 엄마 아빠는 받아줄 거야. 이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하거나 부모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수도 하고.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네가 뉘우치고 돌아오면 받아준다. 이런 말들은 좀 수시로 뭐 정말 밥 먹듯이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뇌에 박히게. 그리고 한계를 꼭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부모님이 그래 뭐 좀 더 해. 아니 부모님 뭐 손님이 왔다. 아니면 부모님이 바쁘다. 했을 때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녀에게 일관된 규칙으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꼭 주시길 바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능성과 자율성과 관계성 중에 자율성이 있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자율성을 아이들이 그냥 압박감에 야단 맞을까봐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최대한 늦게 주고 안 주시는 게 좋지만 이미 주어졌다면 아이들이 조절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지해주고, 안 됐을 때도 야단치기보다는 잘 할 수 있게. 사실 제가 예방교육 나가면 뭐 이제 뭐 만화로, 애니메이션으로, 동영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기엔 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제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질문도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알고리즘을 넘어서는 거에 있어서는 말씀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잠언 15장 21절에 보면은 아이들이 무지한 자가 미련한 걸 즐긴다고 하는데, 여기서 무지한 거는 이렇게 지적으로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아이가 생각 없이 필터링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보면 필터링이 없어요. 그냥 충동적이어가지고 부모가 말하는 그 의미와 그 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은 한참 또래에 빠져 있고, 또래가 하는 거 하고 싶어 하고, 미련한 짓을, 자기 인생을 좀 좀먹거나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시작하면 부정적인 끝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 달콤한 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를 이해하시고, 문화를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부모님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방법을 터득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법으로 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싶어. 근데 이 하나님의 법을 부모가 모르네? 말이 안 되잖아요. 부모님 먼저 어떻게든 시간이 될 때마다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사실 마지막으로 갈수록 부모의 무릎과 말씀밖에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열심히 어머니들 말씀을 많이 배우시고, 자녀에게 또 실천에 옮기실 때 또 우리가 자녀와 함께 하는 동행 강자가 되지 않을까. 무조건 뺐다가 제가 뉴스에서 보는 그런 상황들을 제가 상담을 하면서 너무 많이 또 제가 접하다 보니까, 지금 세상이 너무나 이 아이들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아주 최적화되어 있고, 이 교회는 너무 또 더디게 가는 것 같고, 잘 알지 못하는 곳에서 잘 알아가야지. 그러니까 아이들도 알고 문화도 알고 이 알고리즘의 이 무서운 이런 영향력도 좀 아시고, 미리미리 무너진 성벽을 막아서는 심정으로 우리 자녀들을 좀 지켜내시는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막 이것저것 막 찾아보고 막 하느라고 두서없이 말씀드린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디지털 폭력에 대해서 위험성만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충격적이었던 게 초등학생들이, 네, 이런 디지털 SNS 방 안에서 범죄로 이용되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어떤 거였냐 했더니 아이들 그거 있죠?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중간책으로 아이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 어느 어느 장소에서 옮겨주면 용돈 얼마 이렇게 올려가지고 아이들이 뭐 용돈이 뭐 얼마가 적정이라고 하시지만, 애들 요즘에 나가면 밥값도 비싸고 놀려면 너무 비싸잖아요. 아이들한테 돈을 막을 주시는 분도 없을 거고, 용돈 머리로 초등학생까지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거는 뭐 보이스피싱 때문에 걸려서 아이가 그래서 그 중간책이 돼가지고 법원에 가게 돼서 이렇게 저희한테 와서 상담을 받는 아이들도 있는가 하면, 디지털 성폭력도 많고요. 딥페이크나 뭐 도용해가지고 사용돼가지고 오는 경우도 많고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정말 살아남기가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좀 돈독하게,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SNS로 뭘 보고 있는지, SNS를 통해서 어떤 걸 얻고 있는지, 이런 어떤 비판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려면 이미 우리 안에 정말 무엇보다도
그 기준이 딱 세워져 있어요. 말씀의 기준. 그러면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비판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 부모님들이 영적 리터러시를 잘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